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NS 한 뉴스 시작할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 동의안을 내라는 국회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최근 제거했는데요. 이 의정서에는 지하철, 일반철도의 설계 건설 감독, 시설 유지 보수 등에 관련된 정부 조달 사업에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가 국내 기업과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은 철도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회 비준 절차 생략하고 외국의 시장을 개방?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구한말 나라 자원과 기관시설 죄다 팔아먹었지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무엇이 저들을 저리 급하고 막무가내로 처리하게 만들까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설명하고 설득 후에도 늦지 않을 텐데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녀의 종북몰이가 묻지마 범죄가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인 것은 한쪽으로 국민들 시선 돌려놓고 슬쩍 이런 짓 해치우는 영악한 때문이란 의견과 북한이 뭔 짓을 해도 모르는 걱정원과 국방부를 차라리 개방시켜라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죠. 네. 검찰이 박창신 천주교 원로 신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수단체들이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수사 착수에 대해 SNS 이용자들은 과유불급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보수단체의 이벤트성 고발을 검찰이 하루 만에 받아 안는군요. 검찰이 보수단체의 비서라도 됩니까? 라고 꼬집었고요. 이러면 대통령이 노신부를 직접 탄압하는 모양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무 생각 없는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한 번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해외 토픽감을 제공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공식화된 프로세스 1. 대통령 발언 2. 보수단체 고발 3. 검찰 수사 이젠 놀랍지도 않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지난 24일 한 방송사에서 직장인들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월요병의 대처 방법 중 하나로 일요일에 출근해 잠깐 일하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방송해 SNS 공간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요일에 출근하면 월요병이 없어지다니 하긴 폐암에 걸리면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냉소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저도 막차 타고 회사 가서 밤샘 할 때 종종 있어요. 주로 일요일에. 그러면 정말로 월요병은 없긴 해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월요병 운운했던 기자는 정경련 대변인을 노린 발언일 거야 라는 주장과 우리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에 440여 시간을 더 일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한 전국적으로 월요병을 앓는 분위기인데 월요일만 모두 업무를 낮 12시부터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기자의 대답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고요. 네. 알려진 바는 트위터 계정을 없앴다는 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전국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두고 보수단체는 고발을 했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 용납하지도 않고 묵과하지도 않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자, 이런 흐름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공안몰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모실 분은 이 원로 역사학자이신데요.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이십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이 박창신 신부의 발언, 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안은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반전시키는 카드로 이용하는 게 정부한테 결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전시키는 카드라 하면 이 그 전국을 전환시키기 위한 예. 정치적 활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계속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 사실은 이 시국미사의 이제 그 줄기는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퇴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이 막 그 집중 부각이 되면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현상에서도 예. 지금 확인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 일시적으로는 묻힌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상식을 벗어난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네. 언제까지 그렇게 휘둘릴 것인지는 예.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예. 누가 보든지 신부님의 그 이야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동안 정부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얘기를 해오던 중에 네. 이런 것을 만나서 설령 그러게 되면 왜 이렇게 그 느닷없는 얘기가 나왔을까 의아하겠지만 네. 그동안 정부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끝내 침묵을 지키거나 요리조리 피하는 예. 약간 비겁한 행동을 계속 해오다가 예. 때는 마침 잘 됐다 하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박창신 신부건을 비롯해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 문제도 있고요. 예. 이른바 아로 사건. 예. 이것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 일련의 흐름이 공안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될까요, 교수님? 그 사람들은 공안몰이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왔겠죠. 네.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분석적으로 보는 경우는 1970년대 유신 정권의 어떤 연장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현 그 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국관, 네. 정치를 하는 그 의식이 네. 바로 그 공안 정국을 빼놓고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DNA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체질이나 예. 그 보고 배운 것, 네. 그 다음에 지난 역사에서 어떤 사례로 들고 싶은 것이 그것밖에는 결국 생각이 네. 그거밖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유신2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건가요, 교수님? 요즘 저 시체 말로 뭐 시즌 2 그렇게 하는 얘기에 있어서 예. 저 인터뷰하다가 얼핏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은 70년대를 어떤 식으로든지 연장하는 것이 네. 자기들 정치의 최고의 이상적 목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최근 들어서 보니까 반정부, 반체제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을 하대요. 예. 그러니까 근래 저는 그런 용어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예. 많이 들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예. 이것도 결국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파악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무슨 심오한 철학이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알고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현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 그것도 네. 21세기 1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예. 1950년대 배웠던 들었던 단어들밖에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반체제 반국가라고 이 얘기를 하면 네. 그 사람들의 조국은 어디냐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게 그 일종의 아주 가장 효용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유신하고 비교를 하면 유신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어떠하든 그냥 밀어붙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 요즘의 정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계속 그 브레이크가 거의 뭐 그 파손된 상태에서 나가는 현상에 예. 국민 여론이 결코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렇게도 읽을 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국민 여론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의 국민 여론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또 지지하는 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네. 유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억압하는 수단, 예. 통제하는 수단, 안 되면 계엄령이든 군대든 동원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것이 유신에 가능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인데 예. 그때 국민 여론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한 것이 아니고 예. 밀어붙였을 때 반발하지 못하는 국민의 그 억압된 심정이 국민 여론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지금은 형식적으로는 어떻든 뭐 전화를 통하든 뭘 해서 물어보는데 네네. 문제는 현 정치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안 돼 있는 거죠.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여론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응답하고 어떤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본다면 국민 여론이 결코 아하. 예. 현 정부를 지지한 것이라고 예. 그렇게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 텐데 예.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어떻든 어거지지만 말을 해서 그 말이 표현될 수 있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특히 그 여당들의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뒤집어서 왜곡시켜서 일종의 어거지로 발언을 하거나 답변하거나 네. 빠져나가는 거 보게 되면 내일의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집권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속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헤아려야 되는데 네. 우선 당장에 그 내뱉어서 예. 그 얘기에 이제 그 단어가 맞게 되면 예. 그대로 밀어붙이는, 네. 그리고 어저께 했던 이야기 오늘 뒤집고 오늘 한 얘기 또 내일 뒤집으려고 하고 예.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현명한 이제 국민들이 네. 과연 언제까지 이 얘기를 들어줄 것이며 예. 언제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바라볼 것인지 네. 참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질문을 드렸던 하나의 예가 그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추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바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는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국민 여론은 맨 밑바닥에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역사가 그런 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증명해 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수구 언론들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휘둘리면서 얼핏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 것 같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시간을 두고 뒤돌아보게 되면 자기가 그 국민의 이제 입장에서 지금 현 정국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나 지지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떤 그런 행태에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현재는 뭐 유신 시대와 달리 종신 집권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5년의 한시적 임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임기가 이제 지나갈수록 예를 들면 맹목적으로 추종한 사람들의 경우는 차기 정권에서 자기 입지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반하게 되는 순간 어떤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 위기의식, 위기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목전에 그 일을
뒤덮는 데만 급급해서 가다 보면 네. 아마 뭐 그 상당한 위기에 붙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새누리당 안에서도 좀 이견이 나오긴 하대요. 예. 지금 뭐 이혜훈 의원과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박창신 신부 발언 그것만 딱 꼬집어내서 수사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발언도 하는 것 같은데 보도를 보니까. 근데 아직은 좀 묻히고 있죠. 아직은. 예. 그러니까 그 일련의 어떤 대북 관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정부가 교과서적으로 내놓은 발언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네. 한치의 어떤 의혹도 갖지 말고 예.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식의 그 주장은 결코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았을 때 이제 국민들이 그 합리적 설명에 따라서 네. 지지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지 네. 억지 주장을 내놓았을 때 위협에 의해서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결코 그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뭐 제가 이 얘기도 잘못하면 뭐 설화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서해 바다 NLL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일을 두 번 다시 겪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현재 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마치 그런 일들이 뭐 어디서 굴러 들어온 호박덩어리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네. 국민을 향해서도 올바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예. 결코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느닷없이 어디 주먹질이 날라왔을 때 주먹을 피하면서도 방어하면서도 왜 이게 날라왔는가를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적어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런 자세를 보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그것에 의혹을 가지고 뭔가 정부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기만 하면 때는 있듯 하고 네.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이제 극우 단체들까지 나서서 그 소란을 피우는데 지금의 정국을 보면 아까 국민 여론의 상당 부분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극우 단체들이나 나와서 시위하고 몰려다니면서 일종의 위협하고 있는 단체들의 지지에 의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승만 정권 때 했던 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것인지 네. 정말로 애국 충정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헤아려 주는 것인지 네. 아마 일반 국민들은 결코 곱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 공안몰이가 억압과 공포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그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안몰이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포를 느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이 별로 공포를 안 느끼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서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70년대에는 그것이 어떤 효능성이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고 그것이 통용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은 일단 접어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맹목적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결국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 김선생님께서 DNA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종의 기계적 본능적 그 대응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래요. 교수님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 교학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 교과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이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미세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그 후소샤의 그 교과서 이것을 앞세우면서 이른바 국민들의 의식을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책 기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그 시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의도 속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딴 데 흐르지만 지금 집권 여당이 금과 억조를 쓰는 말이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권력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던 체질에서는 10년 동안 사회가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바뀌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편승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예. 그 공황 상태에 빠진 다음에 권력을 다시 장악한 이후에는 예. 두 번 다시 그런 공황을 이제 피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네네네. 터무니없게도 네. 모든 국민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 방식을 예. 아주 근원적으로 재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도처에 그 사람들 정책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건 MB 때부터 예를 들면 1차적으로 순수한 시민운동가들도 완전히 그 일종의 숙정 작업. 네네네. 내적으로 청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예. 이제 이념적이면 이데올로기인 측면에서도 예. 그런 작업을 아주 자기들로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 그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방송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10년은 더 집권해야 된다. 어떤 의원은 아니다. 20년은 더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걸 전제해 놓고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와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맞은편에 서 있는 정치 세력을 어떤 식으로 흔들어서 기반을 붕괴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세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인사 정책을 보게 되면 네. 이건 뭐 귀족제도 아니고 완전히 신라 시대 골품제 같은 그런 인사 정책. 네. 훌륭한 인재를 5천만 국민 가운데서 선발해서 임명하려고 하는 생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내 말에 얼만큼 충실하게 따를 것인가 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떻든 과거 전력이 어떻든 골라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전위부대를 동원해서 모든 부분을 장악해 나가고,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반대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현 정부에서 대등한 입장에 있는 국민이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 이전에. 지금 나와 같이 정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완전히 속아내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서다 무슨 언론이다 이런 걸 통해서 생각,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이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시도의 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은? 진시황도 오래 가진 못했죠. 분서갱유를 해서 지금의 역사 교과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하려고 하는 거나 분서갱유나 아마 기저에서 출발했던 것은 아마 비슷했을 텐데. 그리고 유신 헌법이라는 게 뭡니까? 문자 그대로 종신 집권 체제이거든요. 그래봤자 그거 8년밖에 못 갔죠. 이승만 마찬가지죠. 50년대 이제 한국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승만은 종신 대통령이 가능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얕게 보던 무지랭이 국민들이 결국은 일어서서 이승만 축출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은 어떻습니까? 어느 경우도 한때 일시적으로는 자기들이 억압하고 통제를 해서
권력 노름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도를 넘었을 때는 예.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권력의 속성이죠. 예. 그 국민의 힘이 예. 혹은 역사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예. 한순간에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 전체 국민을 상대로 네. 그런 그 때에 따라서는 아주 소합병적인 통제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정치 혹은 우리 사회,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그만둬야죠. 알겠습니다. 좀 청와대가 귀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방송 수첩 시간입니다. 자, 이용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뉴스는 열심히 살피셨죠? 이번에는 좀 그래도 편하게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예. 뭐 지난 주말부터 또 시끄러웠죠. 그렇죠. 예. 시국미사 예. 사재단에 예. 이 시국미사 관련해서 먼저 그 방송 행태, 예. 보도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촬영 화면과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요일 저녁, 지난주 금요일 저녁 10월 22일 날 시국미사를 가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퇴진을 촉구하는 그렇죠. 예, 시국미사를 갖는다. 그 정도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서 일단은 방송을 어떻게 내보내든지 간에 네. 취재는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이제 금요일 날 시국미사가 있었고 네. 방송에서 토요일부터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방송을 토요일부터 하는데 KBS하고 MBC를 보면은 그 시국 미사 현장에 취재 기자는 물론이고 카메라 기자도 안 갔습니다. 예. 촬영본이 없어요. 예. 그럼 어디 보도니까 그냥 무단으로 갔다가 막 쓰고 있다면서요? 그 예. 기사 그거. 그게 이제 팩트 TV라는 곳에서 예. 그 생중계를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인터넷에도 지금 팩트 TV에서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 팩트 TV 걸 갖다가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예, 막 쓰고 허락도 있는. 안 받고 갖다 썼죠. 그럼 우리가 공중파 거 갖다가 허락 안 받고 막 써도 되겠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이 도둑질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네. 영상도 팔죠, 방송. 그럼요, 당연하죠. 돈 받고 팔잖아요. 돈 받고 다 파는 건데요. 근데 왜 자기들은 네. 돈을 안 줘요?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사전에 예. 갖다 좀 쓰자. 양해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든지 뭐 이런 거 해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갖다가 써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도둑질을 하고 나서 팩트 TV에서 항의를 하니까 KBS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서는 동영상을 다 없앴어요. 예. 그런데 MBC는 아직도 버젓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항의해봐. 그냥 이겁니까? 네, 그냥 뭐 돈으로 때우고 말지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도대체 언론인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이 있는 건지. 예. 근데 문제가요. 이렇게 도둑질해서 화면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예고가 돼 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취재를 가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보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뭐 서울에서 내려가는데 뭐 기자 빼기도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지역별로 방송사가 있잖아요. 지역에 다 방송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군산에 취재 기자 다 나가 있습니다. MBC든 KBS든. 그런데 안 나갔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 서울광장에서 몇만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미사를 한다니까 저런 거 우리가 왜 보도해? 이러면서 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방방 뜨면서 이러니까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방송을 하려고 봤더니 그림은 없고 화면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훔쳐다가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송 보도가 어땠는지를 들어가기 전에 평소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방송과 신문이 다른 게 신문 같은 경우는 펜이잖아요. 그잖아요. 글로만 쓰면 되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 사진 안 박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성립이 된다. 기사 성립 요건에서 영상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은 그게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근데 영상을 참 수급하기가 힘들다. 가서 찍기도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료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까? 이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료 화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보내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보냅니다. 더군다나 이런 건도 그렇고 저도 그 전에 취재 일선에서 보면은 이건 꼭 우리가 방송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장 상황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일단 카메라 기자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 기자만 보내가지고 체크를 하죠. 가서 그 스케치를 일단 현장 스케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누가 발언을 하니까 그 사람의 그 발언하는 내용을 녹취를 해달라 부탁을 하거든요. 카메라 기자들한테. 카메라 기자들만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재 기자가 뒤늦게 봤더니 그 현장에서 나온 발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도 있고 이거 보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어차피 영상이 다 확보가 됐으니까 기사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요. 그것도 재미삼아 하나 더.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흔한 일은 아닌데 취재 기자하고 카메라 기자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기자가 이제 리드문 정도만 기자를 잡아주고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앵글을 돌리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기자는 그냥 보고 읽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취재 기자를 계속 잡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글쎄요. 그런 경우는 아주 진짜 만에 하나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중계차를 타서 생방송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취재 기자를 잡잖아요. 그러면 취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두어 문장 정도는 암기를 사전에 해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앵커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한두 문장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자기 수첩에 있는 기사를 보고서 나머지는 읽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안 돌아가. 계속 자기를 잡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 사고가 돼요. 굉장히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이제 그 일반 제작을 할 때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함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취재 기자가 자기 얼굴 나올 부분 한 문장 정도를 미리 현장을 가서 상황 판단을 해본 다음에 기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한 문장 정도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완성을 해서요. 자기를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 카메라 기자가 약간 삐딱하게 잡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제가 방송 출연할 때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런 일화가 있다.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죠. 실화라고 제가 듣긴 했어요. 자, 아무튼 이 사제단의 시국입니다. 그래서 방송사를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미 많이 비판 보도가 나왔는데요. 요즘 지금 뭐 그 지상파 방송 보면 종편인지 지상파 방송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거든요. 역시 연평도 바람만 지금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뉴스 보도량을 보면은요. 23일 토요일 날 첫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25일 월요일, 26일 화요일 어제까지요. 순수하게 그 사제단 관련 보도를 한 게 SBS가 8개. 그런데 23일 토요일이 연평도 3주기였어요. 서해교전. 그렇죠. 천안함 그 3주기다 보니까 연평도죠. 연평도 폭격. 그것도 두 꼭지를 합하면은 4일 동안 SBS가 10꼭지를 보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KBS 같은 경우 그 연평도 폭격건까지 묶어서 숫자를 세 보면은 이 나흘 동안 17.5꼭지를 보도를 합니다. 와, 하루에 4꼭지가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MBC 역시 나흘 동안 13꼭지를 보도를 합니다. 네. 일단 꼭지 수에서 보면은 딱 알 수 있듯이 KBS와 MBC가 아주 앞서서 정복머리에 나서고 있고요. 아, 물 만났구만요. 예, 지금 완전 물 만났습니다. 예, 근데 영상은 없어요. 네. SBS는 그 정치 관련 뉴스에서 뭐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방어전 비슷하게 네. 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역시 드라이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번 종북몰이에서는 네. KBS와 MBC에 비해서는 약간 빠지는 예. 물론 이제 국정원 사건 보도도 역시 빠지는 그런 행태였지만 그런 걸 보이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더 심각한데 네.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리기를 방송 지금 지상파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평이나 비평 이게 지금 없더라.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주 앞장서서 과감하게 논평을 하고 논평, 비평을 리포트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요? 그 일단 제일 앞장선 게 KBS인데요. 네. 토요일에 그 앵커 앤 리포트라는 코너가 있어요. 보통 앵커가 앵커 멘트를 짧게 한 뭐 20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리포트 한 1분 20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KBS 앵커 앤 리포트라는 이 코너는 앵커가 한 40초 정도 좀 길게 40초 내지는 1분 가까이 거의 한 리포트처럼 갑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하나 리포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한 1.5꼭지 정도는 최소한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민주화 이후 정치적 편향성 논란, 정체성 논란을 야기했다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비판을 합니다. KBS요? 그러면서 뭐 김현익 가짜론을 제기했고 천안함의 북한 그 폭파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들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을 안는다면서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리포트를 이때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엑기스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세속의 구제를 위해 나선 종교의 힘은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언로가 보장돼 있고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 구호를 외치면서 분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센 표현들을 다 동원을 했거든요. 그렇네요. 일단은 지금 언로가 보장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게요. 지금 지상파 방송들이 완전히 정권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라는 게 거의 언론 지형이 거의 95대 5 이쯤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뭐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도 보듯이 이게 지금 무슨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고 있어. 이런 게 안 되니까 지금 종교가 나서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종교를 등에 업고 종교를 등에 엎은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나선 거예요. 종교를 등에 업다라는 표현은 비종교인이 그렇죠. 이 어떤 이 종교를 이용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국어 상식으로는 그런데 종교인 당사자들이 야 이건 언로가 너무 보장이 안 되고 민주적 절차가 안 지켜지다 보니까 종교인들까지 나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종교를 등에 업고 정치 구호를 외치며 분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진짜 그 논평을 평소 안 턴 KBS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MBC는 첫날은 논평은 안 했어요. 근데 논평은 안 하는 대신에 첫날에 이 박창신 신부의 발언 중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만 쏙쏙 뽑아서 보도를 합니다. 전체적인 그 강연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저도 한번 쭉 다 들어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일단은 부정선거 국정원 관련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또 그동안에 정부가 이 종북몰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언로를 막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전부 다 종북으로 몰아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뭐 이런 모습 이런 현상들에 대한 비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연평도 포격과 독도 관련 발언 그리고 NLL 관련된 발언 3개만 쏙 뽑아가지고 전형적인 짜깁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NLL이
그 박창신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유엔 사령관이 이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거다. 해상에는 원래 경계가 없다. 원래 그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휴전 합의 남북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휴전 합의문에 보면은 해상에 대한 경계선이 없다. 네. 그리고 남쪽에서 너무 많이 북쪽으로 그 바다를 통해서 올라갔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그래서 올라가지 마라. 네, 유엔군 사령관이 올라가지 마라. 예. 말 그대로 북방 한계선 올라가는 한계선을 그어놓은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마치 무슨 그 종북몰인 이게 그 종북 세력인 양. 아니 그 사실은 맞잖아요. 그게 다 맞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만 싹 뽑아가지고 마치 NLL을 부정하고 그 남북 간의 해상 경계선을 부정하는 사람인 양 막 공격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 리포트 말미에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이라는 이 단체가 낸 성명을 인용을 해서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은 정치 선동과 종북 행각을 해온 망국적 집단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정치불명의 단체라 어떤 단체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그 예전에 왜 박홍 서강대 총장이 있었죠. 그분 때문에 그때도 한참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분을 비롯해서 이 소위 대한민국의 굉장히 극우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만든 단체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체도 없고 천주교 내에서 실체도 불분명하고 천주교 내에서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런 조직이 낸 성명을 인용해서 정의구현사재단을 망국적 집단이라고 비난을 하고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저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어디 저기 시골에 이제 있는 농부가 개인적으로 비판 성명을 낸 걸 1대1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보도를 한 것처럼. 제가 보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북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30분의 발언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뽑아갖고 짜깁기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30분 풀 텍스트를 못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박창신 신부가 그 얘기만 한 걸로 인식이 되는 거죠. 딱 2문장 내지 3문장만 뽑는 거예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렇죠.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근데 단순히 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KBS가 토요일 날 먼저 논평을 세게 했잖아요. 거기에 뒤질세라 뒤늦게 MBC는 토요일 날은 논평은 안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뒤따라가죠. 대통령이 또 이날 때 세게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KBS를 베낍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날 보도 제목이 사재단의 어제와 오늘 이런 건데 여기에서 KBS에서 토요일 날 한 것과 똑같이 정체성 논란을 이야기하고요. 뭐 여기서 보면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를 주도한 이후로는 사재단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내지 일방적 주장을 막 나열하기도 하고요. KBS를 그대로 베낍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KBS가 뒤질세라 어제 한 번 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데스크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데스크 분석을 통해서 사재단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데요. 우리 헌법도 20조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 지난 92년 교황청은 교리서를 통해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제의 할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재단이 의견을 표명한 게 이게 지금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반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에 직접 말 그대로 직접 개입하지 말라라고 해서 정당 가입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정당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요직을 맡거나 직책을 맡거나 정치에 출마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도 바로 이걸 말하는 거고 또 그 교황청의 교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예. 것들을 들이대면서 예. 사재단이 어떤 자기들의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것조차도 예. 정치와 종교 분리에 위배되는 예. 즉 헌법이나 교황청의 교리에 위배되는 예. 그런 사항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황부터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예. 정치적인 발언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교황부터가 교리서를 어긴 거네요. 예.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SBS는 그냥 드라이 했습니까? SBS는 아주 드라이하게 보도합니다. 논평 이런 거 없고. 논평 없습니다. 예. 예. 차라리 낫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아요. 예. 지금은 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드라이하게 보도하니까 네. 할 걸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예.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차라리 KBS나 MBC보다는 훨씬 나은. 예.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가만히 있으면 예. 중간은 간다. 지금 SBS의 전략인 것 같아요. 아 그게요? 예. 그러니까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예. 그 기조가 이런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 의무적으로 보도하는. 예. 그러니까 의무방어전만 치르고 예. 어느 쪽에서도 욕 안 얻어먹는 정도로만 네, 적당히 네. 빠져나가겠다. 예. 어차피 KBS, MBC가 욕을 앞장서서 먹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예. 적당히. 예. 근데 그런 그 스탠스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근데 KBS, MBC, SBS 이렇게 종북몰이에는 적극 앞장서면서 이번 사태 즉 그 박근혜 대통령 촉구를 하는 종교인들의 움직임이 개신교와 불교계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또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일하게 그 지금 현재 조계종 내에서 실천불교 전국 승가회가 내일이죠. 28일이니까 예. 1000명의 스님이 서명한 그 시국 선언을 하기로 했고요. 예. 또 개신교에서도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가 다음 달 16일부터 25일 성탄절까지 열흘 동안 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금식 기도 모임을 네네네. 갖기로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천주교 내에서도 전주교구 뿐만 아니라 뭐 광주 교구에서도 또 다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시국 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SBS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뭐라고 했냐면 25일 월요일 날 다른 리포트 말미에 보수 단체들이 항의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불교계와 개신교계 진보 단체들도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하는 등 종교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한 문장 보도합니다. 네. 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보도하는 내용 없어요. 네. SBS에 비해서 KBS와 MBC는 아예 이런 내용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죠. 예. 이번 그 사재단의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 미사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와 조계종과 개신교 쪽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검찰 수사에서 그 121만 건의 트윗을 국정원이 그렇죠. 작성했다는 게 직전에 나왔죠. 이게 추가로 밝혀진 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건 아닙니까? 이 건이 그 지난주 수요일 20일에 SBS에서 특종이라면서 처음 보도했는데요. 이날은 취재가 늦어서 그런 건지 19번째 꼭지에서 보도를 했어요. 특종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취재가 늦어서 그런 것이라면 뭐 문제가 없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 SBS는 이제 20일에 이어서 21일에도 이 문제를 다뤘고요. KBS와 MBC도 21일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 문제를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 문제 관련해서요.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그 국정원이 트윗 121만 건을 유포했다. 검찰 말 그대로 121만 장의 사이버 전단지, 사이버 삐라를 뿌린 거거든요. 사이버 전단지. 그것도 그냥 그 개인이 뭐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쭉 뿌린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봇 프로그램. 그렇다면서요. 이게 뭐 트윗 계정을 수십 개를 자동으로 만들어낸답니다. 그리고 또 트윗덱 이것은
동시에 여러 트윗에서 트윗을 하거나 리트윗을 동시에 다 하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안 눌러도 버튼 하나 누르면 쫙 간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대목이 단순히 그 트윗을 한 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보수 인터넷 매체 한 30여 개에다가 사전에 기사를 청탁을 한답니다. 선물도 줬다면서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주고요. 아마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금품도 얼마든지 줬을 것 같아요. 단순히 선물만 줬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 청탁을 하고 그쪽에서 기사를 올리면 그걸 가지고 쫙 뿌리는. 사실상 인터넷 매체 보수적인 인터넷 언론사와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인터넷 언론사들도 함께 처벌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공모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외압 의혹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한 게 이게 신청 마감 하루 전입니다. 그때까지 법무부가 자료 보완 요청을 수차례 검찰에 해가지고 사실상 검찰 수뇌부가 권한을 남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추가 기소를 못하도록 계속 막아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이 우리 집단 사퇴하겠다. 라고 압력을 넣어서 결과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됐다라는 게 그쪽 관계자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 4명을 이 트윗 관련해서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국정원과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20여일 동안이나 소환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뭉갠다고 하죠. 그렇죠. 이진한 2차장 지난번에 거짓말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뭐 소환 조사 방법 결정 안 됐다. 이미 맞아요. 서면 조사서 다 보내놓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고 또 지난번 NLL 대화록 수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나서서 오히려 참여정부 인사들 수사에 앞장섰던 그분인데요. 이번 수사에서도 바로 그 뭉개는데 앞장을 섰고요. 이번에 또 거짓말을 했어요. 또 했어요? 뭐라고요? 이번에 지금 새로 공소장에 추가한 게 121만 건의 트윗을 했다는 거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이. 이것은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자신들이 쓰는 트윗 계정에서 발송된 트윗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 원래 내용은 한 2만 5천 건 정도 된대요. 그건 이제 리트윗하고 해가지고 121만 건으로 확산을 한 거죠. 그런데 공소장에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게 2만 7천 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2만 7천 건이 그 리트윗된 것까지 아마 합하면은 100만 건이 역시 넘을 겁니다. 이게. 이것은 누가 작성을 했느냐?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 알바를 고용을 했죠. 그 민간인들이 작성을 한 트윗입니다. 280만 원씩 받아가면서.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거 왜 그 공소장에 포함 안 됐느냐라고 하니까 그거 확인 안 된 거다라고 이진한 2차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 관계자들 얘기는요. 이거 확인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다 확인됐지만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이건 국정원이 알바를 시킨 거다. 국정원이 돈 주고 산 민간인 알바가 작성한 거다라는 걸 또 입증하는 서류들을 또 일일이 다 내야 되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뺐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정확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추정컨대 그런 것 같아요. 그 검찰 수뇌부가 야 이건 복잡하잖아. 그래 마지막에 가서 121만 건은 공소장 변경하는데 집어넣자. 우리 동의해줄게. 근데 이건 빼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딜을 한 겁니까?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왜냐하면 저희도 기사를 쓰다 보면 부장이나 데스크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우리는 꼭 이건 써야 되는데 저쪽에서 못 쓰게 막잖아요. 그러면은 기자가 저항을 하다가 안 내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그런 식으로 딜도 이루어지거든요. 요 문장만 조금 바꾸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순화시켜서 가자. 그렇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핵심적인 내용 나갈 건 그래도 조금 나가니까 네. 약간 변형은 되겠지만 뭐 그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땐 이 건도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한 121만 건은 넣고 넣고 그렇지 않은 알바 민간인들이 한 것은 빼고 아마 그런 식으로 딜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원칙대로 하면 이게 특검이 하면 다 넣어야죠. 그렇죠. 특검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1만 건이 아니라 200만 건 이상이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거 상세히 보도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보도 행태 보면은요. 일단 방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1번 120만 건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뭐 봇 프로그램이라든지 트윗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리고 또 30여 개 인터넷 매체와 공모해서 했다는 내용도 역시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SBS를 보면은요, 일단 수사 외압 문제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선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결재를 미루는 바람에 어젯밤 늦게 변경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차장은 내부 갈등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딱 한 문장, 두 문장이죠. 검찰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 2차장은 부인했다. 이걸로 땡입니다. 수사 외압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건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보도 구체적으로 하는 거 없어요. 그나마 나은데 KBS와 MBC는요 그 약속이나 한 듯이 이걸 검찰발로 보도를 안 해요. 이게 지금 검찰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SBS도 지금 검찰발로 이런 주장이 검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신문에서도 보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KBS와 MBC는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했다. 왜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이 나와요? 그 검찰발로 전혀 보도를 안 해요. 그 팩트를 그 보여주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라 이건 주장이다라고 그것도 야당의 주장이다라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KBS를 보면은요, 특히 트윗 121만 건을 갖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과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는요. 검찰의 추가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도 외압이 있었다면서 이진한 2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MBC 보도예요. 그 MBC, KBS 이게 검찰발 그 전에 검찰에서 그 대화록 수사 관련해 한 내용 있잖아요. 발표한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참여정부 인사 두 사람 비서관 그 기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검찰발로 발표문을 줄줄줄줄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검찰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은 빼버리고 검찰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검찰의 그 팩트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입장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본이고 뭐가 말인지가 분명한 거잖아. 근데 이제 본은 쏙 빼버리고 말 갖고 정쟁으로 묘사를 한 거죠. 간단히 얘기를 하면 팩트는 쏙 빼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기사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기사를 작성해 들어가는 가장 기본 ABC에도 부합되지 않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팩트를 전하고 이거에 대한 반응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본말 전도지 진짜. 근데 이건 본말 전도도 아닌 게 본말 전도는 그래도 본이 조금이라도 나오긴 하잖아. 이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엄밀하게 하면요. 리포트 두 꼭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 외압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가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당은 뭐 이렇게 반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다 뭉개버리는 거죠. 단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또 다른 보도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보도 행태, 코미디 같은 보도 행태가 또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의혹인데 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댓글 부정선거 개입에도 국정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야당이 군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국정원 지침에 따라서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사이버사의 이런 작업들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을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합니다. 20일 수요일 날 했는데요. SBS는 두 번째 꼭지로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보도의 제목이 뭐냐면은요. 사이버사 30여 명 철저 수사예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안규백 의원이 총리를 불러서 정홍원 총리 불러서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총리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이버사 요원 30명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 네. 총리의 답변을 제목으로 뽑았어요. 아니 당연히 그 사이버사의 국정원이 뭐 지침을 내렸나 뭐 이런 게 제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총리의 답변을 제목으로 뽑아놓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요 달랑 한 문장 다뤄요. 그다음에 안규백 의원이 질의한 거 그 인터뷰 내용 질의한 내용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두 문장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리가 답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당이 반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의혹 제기는 두 문장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반박은 6문장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 여권의 입장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언제부턴가 KBS, MBC, SBS 방송 3사가 여야 공방을 다룰 때요. 여권을 정부와 여당으로 나눠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재단 관련된 종북몰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부, 여당, 그다음에 야당. 그렇죠. 2대1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1대1로 되고 그다음에 정부는 따로 또 들어가요. 2대1 게임이 되는 거군요. 그 KBS도 이걸 10번째 꼭지에서 다루는데요. SBS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야당 의혹 제기를 한 문장 더 추가해서 3문장을 다루고요. 여권의 입장은 그 정부와 여당 해서 여기도 묶어서 5문장. 그러니까 SBS보다는 한 문장이 바뀌었죠. MBC는 22번째 꼭지에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북한의 핵개발 능력 관련된 그 김관진 장관이 북한 핵개발 능력 엄청 뛰어나다 막 왜 이렇게 북한 능력을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축소하는 게 보통 정상적인 정부 행태인데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적국의 능력을 엄청 막 키우고 뭐 그런 내용을 리포트하면서 마지막에요. 또 민주당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활동을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요. 야당이 제기한 어떤 의혹이라든지 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팩트를 먼저 전달을 해줘야 하잖아요. 무슨 내용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런 걸 다루기 싫으니까 야당이 그냥 이렇게 했다 한마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도 아까 정홍원 총리의 답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번 주에 참 또 이거를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되는지 그 도종환 의원이죠. 그 국회 이제 대정부 질의에 대한 이 정홍원 총리의 답변 참 그거 보고 실수를 금할 수 없다는 표현을 이때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도했어요? 방송사는 그거를? 방송사요. 방송 3사 중에 유일하게 보도한 곳이요. MBC입니다. 오, 웬일이에요? MBC만 보도했는데요. 이게 보도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날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제 침략이냐 진출이냐. 아니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나 그 답변을 못하. 나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MBC 보도했냐면요.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 정 총리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만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도종환 의원이 자 진출입니까 침략입니까? 총리 답변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야? 그래요? 전혀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세훈 측근 인사죠. 그 서초구청에 서초구청 어제 그 압수수색했죠. 그렇죠.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그 개인정보 유출. 그렇죠. 가족관계 기록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이요. 일단 SBS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꼭지에다가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KBS와 MBC는요. 뉴스 말미에 딱 두 문장씩 단신으로 보도합니다. 그냥 또 그 아나운서 그냥 읽은 겁니까? 리포트도 아니고? 예, 아나운서가 읽습니다. 그것도 리포트 이 단신 내용도 부실해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이고 서초구청의 행정지원국장이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 사람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열람해본 게 6월 달이라는 것도 다 나왔고요. 그런데 KBS와 MBC는요 약속이나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전에 저 보도국장들끼리 만나서 논의를 했는지 KBS는요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은 채모근 모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누가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도 똑같아요. 검찰이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의 혼외 자녀로 의심받은 채모근 모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를 누가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는 이미 다 다른 방송사에서는 다 취재했고 다른 데서는 다 누가의 느낌표를 단 건데 KBS, MBC는 물음표를 단 거잖아 지금. 그잖아요. 그 사람이 그 서초구청에 있는 국장이라는 그 사람이 원세훈 그 전 원장의 측근이고 하는 거 이미 다 밝혀진 거잖아요. 나온 사실조차도 보도를 안 해요. 그러게요. 숨기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건 왜곡 보도를 넘어서 은폐입니다. 은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회 대회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이쯤 되면 막하자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딱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지난 한 주는 그래도 SBS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SBS는 가급적이면 안다룸으로써. 그러니까 안다룸으로써 그 전까지는 KBS, MBC와 함께 갔는데 이번에는 KBS, MBC가 종북몰이에 거의 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눈에 불을 켜고 나서면서 SBS와 자동적으로 차별화가 돼버렸죠. 그렇죠. 방송사 진짜 너무 심합니다.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그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가면서 좀 해야 되는 아마추어 같이 왜 그럽니까? 그렇죠. 하더라도 이 아마추어 같이 하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에요. 무능력한 사람들. 실제로. 지금 이 아마추어 같다가 아니라 아마추어다. 지금 이 보도 제가 문제 있는 보도 굉장히 많이 지적했는데 그래 제가 MBC에서 거의 15년, 16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들을 한 기자들 대부분 99% 제가 모르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 새로 뽑은 기자들이에요. 그 기자들이 중요한 이 정치 관련된 뉴스를 다루는 그 출입처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MBC 같은 경우는 시용 기자가 정치부 사회부에 거의 포진해 있다면서요. 그죠. 방송사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왜곡 보도 이런 걸 하면서 교묘한 왜곡 이런 그러니까 그 형용사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교묘하지가 않아요. 대놓고 왜곡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는 뻔뻔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희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잠깐 밖에 나가봤더니 눈인지 비인지 정체가 약간 아리송한 아마도 진눈깨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눈이 온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눈으로 바뀔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퇴근길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 귀갓길 조심조심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